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지은이 유시와 출판사 더숲입니다. 이 책 속에는 인도에서 온 이야기 97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화는 삶에서 무엇이 더 소중한지 일깨우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시킵니다. 진리의 이야기의 옷을 입힌 것이 인도에서 온 이야기들의 특징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화 1. 날지 않는 매를 날게 하는 법. 왕이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2마리의 매였지요. 그런데 그중 1마리의 매가 어떠한 방법을 써도 날개를 펼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 매가 장엄하게 날개를 펼치고 높은 하늘을 유유히 나는 광경을 보고 왕은 전율했습니다. 왕은 날개한 현자를 데려오라고 일렀는데요. 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매를 날게 할 수 있었는가?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새가 앉아있던 나뭇가지를 잘라버렸을 뿐입니다. 내가 날지 않으면 어느 날 삶이 강제로라도 날게 할 것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서라도 스스로 자를 것인가 아니면 부러뜨림을 당할 것인가. 우화이 진실한 한 문장. 인도의 초급 교과서는 개나 고양이 같은 단어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조언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책의 알파벳 뒤에는 다음과 같은 첫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화내지 말라. 결코 흥분하지 말라. 이성을 잃지 말라. 그리고 2번째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라.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우화 3. 조각가와 죽음의 사신. 오래전 어느 도시에 이름난 조각가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서서히 나이가 들어갔고 자신이 늙고 허약해져 가고 있었음을 깨달았는데요. 조각가는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죽음의 사자를 속일 한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본뜬 100개의 조각상을 공들여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사신이 찾아온 것을 느낀 조각가는 다시금 거실에 세워둔 100개의 조각상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죽음의 사신이 혼란에 빠져 처음에는 되돌아갔지만 2번째에는 자신을 혼란시키기 위해 조각상들 속에 몸을 감추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조각가여, 그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천재적인 예술가이며 뛰어난 조각가이다. 하지만 그대가 만든 이 조각상들 중 하나는 결함이 두드러져서 완벽한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삼류 예술가의 작품만도 못하다. 숨어있던 조각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난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삼류 예술가보다 못하다고? 내 작품의 어디가 문제라는 건가? 조각가의 목을 움켜잡으며 사신이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그러고는 그의 영혼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조각상들은 비난에 흔들림이 없었지만 조각가는 사소한 비난에도 에고의 상처를 입어 결국 죽음의 사신에게 들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하는가는 그들의 까르마가 되지만 그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나 자신의 까르마가 됩니다. 우화 4. 라스골라 드세요. 벵골 지역의 왕 크리슈나 찬드라는 주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한 가지 미신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맨 먼저 얼굴을 마주친 사람이 그날 하루 자신의 운을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이 잘 풀리면 행운을 가져다 준 사람에게 상을 주었고 불운한 일이 생기거나 뜻한 대로 되지 않으면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벌을 내리고 심한 경우에는 처벌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발사 계급 출신인 고팔과 아침 일찍 마주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폐하. 왕 또한 고팔, 그대가 오늘 내가 처음 마주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라네. 오늘 나의 하루가 어떨지 지켜보겠네.
저녁 때가 되면 그대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지 불운을 불러오는 사람인지 밝혀지겠지. 물론입니다, 폐하. 폐하와 저 중에서 누가 더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날 아침 이발사인 고팔은 면도할 시간입니다, 폐하. 이발사가 말하자 왕이 의자에 비스듬히 앉았습니다. 고팔은 평소대로 익살과 헛소리를 섞어가며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을 묘사해 왕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발사가 들고 있던 면도칼이 미끄러지면서 왕의 뺨에 금을 그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왕이 소리쳤습니다. 웃지 마라 고팔. 오늘 아침 내가 처음 마주친 자가 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겠지? 고팔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처음 마주친 사람도 폐하이십니다. 왕이 짜증을 내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나는 지금 나의 오늘운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내가 마주친 가장 재수없고 불길한 사람이다. 오늘 내가 맨 처음 본 것이 너의 얼굴인데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피를 흘리게 되다니 너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지금 생각 중이다. 처벌이라고요? 고팔은 일부러 놀란 신용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고팔은 두 손을 하늘로 쳐들며 애원했습니다. 전혀 공평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무엇이 공평하지 않지? 고팔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불행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폐하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오늘 아침 처음으로 마주친 사람은 폐하인데 저는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 중 누가 더 불길하고 불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인지 제 입으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왕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다 고팔. 아무리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린다 한들 목이 달아나는 것에 비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 그대보다 내가 더 재수없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대는 지금 나의 그런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미신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정확히 핵심을 지적해 주었다. 그러자 고팔이 그렇다면 폐하, 저에게 라스골라 정도는 선물하셔야 하지 않으신가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해 쓰러질 지경이거든요. 좋은 생각이다. 우리 모두 라스골라를 먹도록 하자. 라스골라는 매일 우유를 마시는 인도인들은 더운 날씨에 우유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에 끓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달콤한 유제품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스폰지 같은 질감의 수제 커드 치즈볼인 라스골라입니다. 인도인 가정을 방문할 때 라스골라를 사가면 크게 환영받는다고 합니다. 우화오, 바가바드 기타와 숯바구니. 늙은 농부가 산속 농장에서 어린 손자와 단둘이 살았는데요.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오래된 경전, 바가바드 기타를 몇 장씩 읽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닮고 싶어서 모든 것을 따라했는데요. 하루는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매일 바가바드 기타를 읽으려고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이해한다 해도 책을 덮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 이것을 읽는 것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소년을 바라보다가 난로 옆에 놓여있던 작은 대바구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숯바구니를 들고 강에 가서 바구니 한가득 물을 떠오너라. 소년은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물을 떠서 몇 걸음 걷기도 전에 바구니 틈새로 물이 다 새어나가 버렸습니다. 빈 바구니를 보여주자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다시 강으로 보내며 바구니가 새니까 좀 더 빨리 뛰어야 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소년은 다시금 강으로 내려가 바구니 한가득 물을 떠서 재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도달하기도 전에 바구니는 다시 텅 비고 말았습니다. 보셨죠, 할아버지?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노인이 애정어린 눈길로 어린 손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 바구니를 잘 보거라. 언제나 숯검댕이로 더럽던 바구니가 어느새 안과 밖이 햇빛에 빛이 날 만큼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구니 안에 남아있는 물만 생각하느라 바구니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가 바가바드 기타를 읽을 때 일어나는 일도 이와 같다. 너는 내용을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자신이 읽은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경전 내용이 너의 마음 틈새로 다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너의 안과 밖을 서서히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꾸준한 수행이나 명상이 우리 삶에서 하는 일이다. 우화육 구구클럽.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부를 가지고 안락한 삶을 누렸지만 그는 그다지 행복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변장을 하고 나라 안을 시찰하다가 논에서 일하는 농부 가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노래하며 일하고 있었고 잠시 일을 멈추고 참을 먹을 시간에도 보잘것없는 음식을 서로의 입에 넣어주며 행복해했습니다. 왕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들은 저토록 행복한가? 저들이 가진 행복의 비밀이 무엇이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들은 아직 구구클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구구클럽? 그것이 무엇이냐? 저에게 금화 동전 99개를 주시면 구구클럽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에게서 금화 99개가 든 자루를 받아든 신하는 다음날 아침 일찍 그것을 농부의 집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밭일을 하러 문을 나서던 농부가 뜻밖의 자루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집 안으로 들어가 세어보았습니다. 왜 99개인 걸까? 마지막 한 개는 어떻게 된 거지? 100개면 100개여야지 99개라니 그럴 리 없어. 아내가 세어도 마찬가지로 금화는 99개였습니다. 농부는 결심했습니다. 금화 한 개를 채워 100개를 만들겠다고. 이제부터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아껴서 빠른 시일 내에 금화 한 개를 채우자고 그는 가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그날부터 그들의 삶이 달라졌는데요. 전보다 두세 배로 일했으며 서로를 돌보거나 함께 노래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상처 입히는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의 아내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신이 금화 99개를 주셨는데 왜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소처럼 일해야만 하는가? 이튿날 그녀는 남편 몰래 금화 3개를 꺼내 그 마을에서 가장 비싸고 고운 옷감과 굽 높은 신발을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침대 밑 자루에서 몰래 금화 3개를 꺼내 그동안 일하느라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함께 밤새 먹고 마시는데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금화는 어느새 93개로 줄고 절망감과 박탈감에 빠진 농부는 더욱더 가족들을 훈계하고 독려했습니다. 한 달 후 왕이 신하와 함께 다시 농부 가족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노래를 잃었으며 성격이 거칠어져 있었고 더 이상 서로를 배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저들에게 일어났느냐? 이제 저들은 공식적으로 구구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한 개의 금화를 더 채워 100클럽에 소속되는 일입니다. 구구클럽은 충분히 가졌지만 결코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여전히 불행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금화 한 개를 더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에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왕은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화 7. 삶은 공평한가?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사 살려주세요. 자세히 다가가 살펴보니 뱀 한 마리가 큰 돌에 눌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뱀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연민심에 돌을 치워주었습니다. 뱀이 얼른 기어나오며 말했습니다. 사사 살려주셔서 감사사해요. 농부가 감사하기는 뭘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하고 말하는 순간 뱀이 재빨리 농부의 목을 휘감으며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당신을 먹어야겠어. 농부가 잠깐 내가 목숨을 구해줬는데 나를 잡아먹겠다고? 이건 공평하지 않아. 뱀이 말했습니다. 삶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나는 몹시 배가 고파. 농부가 물었습니다. 삶이 불공정하다면 열심히 살아야 할 의미가 없잖아. 뱀이 당신도 오래 살았으니까 삶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잘 알 텐데. 하지만 뱀은 잠시 고민 끝에 농부가 자신을 살려주었으므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세 종류의 동물에게 삶은 공평한가? 라는 질문을 해서 한 마리라도 그렇다고 대답하면 농부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맨 먼저 만난 동물은 암소였는데요. 농부가 소에게 물었습니다. 삶이 공평하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나한테 언제나 맛있는 풀을 먹게 해주니까 아주 좋아. 하지만 나도 매일 우유를 주잖아. 만약 내가 늙어서 더 이상 우유가 안 나와도 나를 먹여줄까? 아니잖아. 나를 잡아먹을 거잖아. 삶은 공평하지 않아. 두 번째 만난 동물은 닭이었습니다. 삶이 공평해? 꼭꼭꼭 그렇지 않아. 사람들은 나에게 모이를 주고 들짐승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닭장을 만들어주고 지켜주지. 하지만 나도 매일 달걀을 주잖아. 삶이 공평하냐고? 잔칫날이 되면 내가 맨 먼저 목을 내놔야 할걸? 뱀에게 목이 휘감긴 채로 농부는 세 번째로 당나귀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목숨을 구해줬는데 뱀이 당신을 잡아먹으려 한다고? 나는 그저 한낱 당나귀에 불과해서 삶이 공평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엄마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어.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삶이 공평하든 공평하지 않든 그것에 상관없이 넌 춤을 출 수 있다고 하셨어. 춤을 춘다고? 하고 농부가 물었습니다. 춤? 뱀도 물었습니다. 맞아, 춤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당나귀는 엉거주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뱀도 더 참지 못하고 혀를 날름거리며 춤을 추었지요. 뱀이 춤을 추느라 몸이 풀린 사이 농부는 재빨리 목을 빼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뛰어오는 당나귀에게 말했습니다. 네 말이 맞아. 삶이 공평하든 공평하지 않든 우리는 춤을 출 수 있어.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어느 스승에게 4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은 그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내기 전에 깨달음을 가르치기 위해 여행을 보내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먼 곳에 있는 배나무 한 그루를 만나고 오는 여정으로 각자 한 명씩 차례대로 다녀온 후 여행에서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겨울에 가서 배나무를 보았습니다. 제자는 돌아와서 스승에게 나무가 못생기고 굽었으며 아무 쓸모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석 달 뒤 봄에 가서 나무를 살펴보고 온 두 번째 제자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가 본 나무는 가지마다 새 움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단 어떤 열매도 달려있지 않아 관상용으로만 적합할 뿐 실제적인 가치는 없어 보인다고 제자는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초여름에 나무를 보러 갔는데요. 그를 맞이한 나무는 온통 흰 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여태껏 본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나무에 달린 열매는 너무 써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쓸모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난 네 번째 제자는 어떤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가을에 나무와 만난 그는 가지가 휘어질 만큼 매달린 황금빛 열매들을 목격했습니다. 열매들은 태양과 비바람에 자신을 내맡긴 믿음의 결과였는데요. 제자는 열매 하나를 따가지고 돌아와서 햇빛과 비를 당분으로 바꿔 풍요와 결실을 이뤄내는 나무의 연금술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승은 4명의 제자를 불러 모두의 의견이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지만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각자가 본 것은 그 나무의 한 계절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여행을 통해 그대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아야 함을 배우게 하고 싶었다. 나무의 상태에 대한 그대들의 관찰은 훌륭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계절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나무든 사람이든 한 계절의 모습으로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정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은 일이다. 나무와 사람은 모든 계절을 겪은 후에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화구 무슨 짐을 지고 가는가? 한 수행자가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한 손에는 물을 들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원은 산 정상에 있었는데요. 산은 가파르고 높았으며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몹시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아래쪽을 내려다보는데 나무 사이로 한 소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등에 포대기로 아이를 업고 가파른 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은데도 얼굴에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행자가 소녀에게 해가 이렇게 뜨겁고 산이 가파른데 등짐까지 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니? 그늘에서 잠깐 쉬었다 가거라. 소녀는 수행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내 귀여운 동생이지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는 전혀 무겁지 않아요. 나는 동생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멀어져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수행자는 할 말을 잃고 숙연해졌습니다. 소녀의 말은 진리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기쁨으로 임했을 때 어떤 것도 짐이 아닌 것입니다. 우화십, 가난한 자를 위한 축복. 신과 제자가 밀림 속을 여행하다가 밤으로 바뀌자 머물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잣집 앞에서 하룻밤 재워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부자 주인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거지 취급하듯 손을 내저었는데요. 여러 차례 간청 끝에 겨우 집 한쪽 귀퉁이에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떠나기 전에 집주인에게 내 축복에 의해 앞으로 더 많은 부를 얻게 될 것이요. 이번에는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난한 남자는 기꺼이 그들을 안으로 맞아들여 저녁도 대접하고 늙은 암소에게서 짠 우유도 대접했습니다. 가족은 암소와 허름한 오두막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떠나면서 집주인 남자에게 축복을 기원했는데요. 이 오두막이 곧 불에 타고 암소는 병들어 죽게 되기를. 아니 그토록 무례했던 부자에게는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도록 축원해주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한 가난한 남자에게는 왜 저주에 가까운 기원을 하는 거죠? 나는 두 사람 모두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부자인 사람은 부에 중독되어 있더구나. 나는 그의 물질적인 욕망이 채워지도록 더 많은 부를 그에게 주기로 했다. 더 많은 부를 가질수록 그는 더 외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돈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릴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묻자 그 선하고 친절한 마음씨의 남자가 언제까지나 외딴 곳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늙은 암소의 의지에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것들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새로 시작해야 한다. 우화 10일 바늘 안개. 위대한 성자가 라우르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유한 상인은 한달음에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부유한 상인은 성자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는데요. 성자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특별한 손님이 오실 때만 내놓는 값나가는 식기류가 많습니다. 이 그릇들은 라우르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성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계속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다시 상인이 말했습니다. 식사하신 후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들을 구경하러 가시죠. 모두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최고의 품종들입니다.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성자는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사에만 집중했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당신도 보시다시피 저희 집에 있는 신상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들입니다. 모두 황금으로 도금되어 있고 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성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점심 식사를 다 마친 후 성자가 상인에게 바늘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용도인가요? 성자가 말했습니다.
죽으면 이 바늘을 가지고 천국으로 나를 만나러 오게. 하지만 성자님, 죽은 뒤에 어떻게 이 바늘을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성자는 그를 쳐다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음을 안다면 그렇게 많은 재산을 쌓아둘 필요가 무엇인가? 그리고 자랑스러워할 것은 또 무엇인가? 오직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만이 그대가 떠난 뒤에도 그대를 따라갈 것이네. 우화 12. 내일은 없다. 왕이 현자를 초청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주기식을 거행하기에 어느 날이 길일이고 어느 시간이 길시인지 알려주시오. 현자는 왕위를 물려주는 것 같은 중요한 일에는 길일이 따로 없습니다. 바로 오늘 왕위를 물려주십시오. 라마 왕자가 왕관을 쓰는 그 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그날이 바로 길일입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하오. 현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길일이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도록 오늘이 바로 그 일을 하기에 길일이라고 말해온 것입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곧 라마 왕자의 주기식을 거행하십시오. 왕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오. 그렇다면 하루만 시간을 주시오. 내일 주기식을 거행하겠소. 왕이 내일 열려고 했던 라마 왕자의 주기식은 14년이나 미뤄졌으며 왕은 그 주기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자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우화 13.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영국인들의 인도 식민지배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인들은 식민지에서의 골치 아픈 생활도 있고 여가도 즐길 겸 로얄 콜카타라는 인도 최초의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초록색 잔디가 잘 가꾸어진 멋지고 아름다운 골프장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원숭이들이 문제였습니다. 골퍼가 필드 안으로 공을 날려보내면 나무에서 기어내려온 원숭이들이 재빨리 필드를 달려가 공을 집어들었습니다. 원숭이들은 골프공을 갖고 장난치다가 엉뚱한 곳에 던지고 달아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경기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장애였지요. 운영자들은 원숭이들을 통제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원숭이들의 해방에 골머리를 앓던 영국인들은 마침내 그 골프장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규칙 한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자리에서 경기를 다시 시작한다. 더할 나위 없이 지혜로운 결정이었죠. 원숭이로 인한 장애물에 화를 내고 경기를 포기하기보다 상황을 받아들여 새로운 놀이 규칙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 결과 로얄 콜카타 골프장의 골퍼들은 한층 재미있는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숭이라는 예상 밖의 변수가 경기에 뒤지고 있던 사람을 승리하게 만들기도 했고 이기고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을 무릎 꿇게 하기도 했습니다. 잘못 쳐서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간 공을 원숭이가 주워다가 홀컵에 정확히 떨어뜨리는 행운을 맛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원숭이들 덕분에 경기가 묘미를 더해갔지요.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특별한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사람들이 깨닫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운도 있고 나쁜 운도 있다. 삶이라는 놀이의 결과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소설가가 썼듯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할 때 더 나빠지고 더 좋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할 때 더 좋아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책의 제목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어쩌면 그 지점이 최선이자 최고의 시작점인지도 모릅니다.
무작위로 보이는 그 자리가 바로 신이 정해준 자리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신화에서 원숭이는 신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오늘은 인도 우화집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총 97편 중 13편 들려드렸습니다. 책 속에는 정말 흥미롭고 지혜로운 내용이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